예, 그렇게 진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제 다만 이것이 그야말로 정치 지형의 변화라고 이름 붙일 수 있을 만큼 확정적인 것인가 하는 거는 앞으로 한두 번 선거를 더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87년 6월 또 80년대를 경험했던 세대가 예. 이제 50대에서 이제 60대로 이제 점차 나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 고 연령층이 되었어도 그런 민주화를 경험했던 어떤 역사적인 경험이 민주 진영에 대한 또는 진보적 가치에 대한 어떤 동의의 기반을 형성할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그것이 곧바로 민주당에 대한 항상적 지지 또는 고정적 지지로 이렇게 고착화되겠는가? 이들의 어떤 정치적인 판단과 선택은 또 다른 어떤 요소에 의해서 합리적인 요소에 의해서 얼마든지 바뀔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좀 조심스러운 점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조금 더 고민해 보면 20대의 어떤 정치 성향, 특히 20대 남성층을 중심으로 한 정치 성향은 또 좀 꼭 그렇지만도 않다. 지금. 예, 지금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랄까 과거에는 어떤 지역 연고가 정치적 선택에 아주 중요한 준거였다면 이제는 좀 세대 요인이 훨씬 크다라고 하는 관측은 진즉부터 있어 왔는데 이렇게 사회가 진화하면 진화할수록 정치적 선택을 좌우하는 요소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완전히 뭐 진보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라고 규정하기 아주 좀 섣부른 것 같고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아니 긴장할 게 아니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그런 전향적인 입장을 취해준다면 저는 문재인 정부가 가고자 하는 또 민주당 정부가 가고자 하는 길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서로 아주 잘 화합하면서 일을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미 벌써 오래전 일이 됐습니다만 2012년도에도 경제 민주화와 어떤 복지국가가 시대적인 과제로 제출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집권하면서 그런 약속들을 다 번복하고 말았죠.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런 시대적 과제를 실현해야 될 어떤 책임과 소명이 주어졌는데 그간에 그렇게 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만 번번이 뭐 저 야당의 발목 잡기에 걸리거나 또는 이념 공세에 시달리거나 해가지고 제대로 탄력을 받지 못했는데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제 그 당을 이끌면서 그런 시대 정신을 실현하는 데에 전향적으로 나와주신다면 저희들로서야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입니다. 이제 야당의 입장을 뭐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에요. 야당이니까 당연히 정부 여당에 대해서 견제하고 감시하겠다. 또 그럴 수단으로 뭐 법사위와 예결위원장은 꼭 맡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뭐 야당의 입장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면서도 그 법사위원회가 갖고 있는 법률안의 체계 작구 수정 권한을 고수하겠다고 하는 것은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거는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에서도 그 법사위가 체계 자구 권한을 이용해 가지고 법안의 원안을 손대려고 한다거나 또 그것 때문에 뭐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또는 아예 뭐 상정조차 하지 않거나 하는 예가 아주 많아서 법사위가 국회의 상원인가라고 하는 지적을 뭐 여야 할 것 없이 모든 상임위원로부터 받아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 그런 어떤 법률안의 본래적인 취지들을 살리고 또 신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하는 점에서는 법사위의 체계 자구 조정 권한은 차제에 좀 폐지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체계와 자구가 문제라면 다른 방식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 가령 상임위원회 내에 체계 자구 권한을 가진 별도의 법안심사 소위를 둔다든지 아니면 그건 그야말로 체계와 자구에 관한 문제니까 국회의 사무처에 뭐 입법조사처의 기능을 활용한다든지 해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법사위가 이 권한을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계속 가로막는 이른바 게이트키핑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입법이 지연되어 왔고 그것 때문에 정치적인 어떤 갈등도 많았기 때문에 차제에 그건 좀 손을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나라도 88년 그러니까 13대인가요? 네. 13대 국회 이전에는 여당이 다 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때부터 여소야대 국회가 되면서 야당에게 좀 배려를 해주고 안배를 한 거죠. 왜냐하면 여당 단독으로 국회를 끌어갈 수가 없는 조건이 됐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이제 관례로 굳어져서 지금까지 흘러왔는데 설령 의석 비율에 맞게 상임위원회를 안분한다 하더라도 그 가장 문제로 되고 있는 그 법사위의 체계자구 조정 권한 그 문제는 차제에 좀 손을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수 야당이 자기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물리력을 동원해 왔던 게 이제 그간의 국회의 행태였고 그것을 막고 소수 야당의 이른바 비토권을 좀 보장해 주자 제도적으로. 그래서 이제 국회 선진화법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19대 국회에서는 볼썽사나움 몸싸움 같은 모습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4년 만에 그냥 다 뒤집어져 버렸죠. 20대 국회에서. 그러다 보니 이 뭐 사상 최악의 국회다라고 하는 평가까지 들을 정도였는데 저는 꼭 그 국회 선진화법이 아니라 하더라도 20대 국회의 교훈을 가지고 이제 여야가 새로운 자세로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이것 때문에 법안 처리가 자꾸 지연되고 뭐 패스트트랙에 태워도 1년이 걸리잖아요. 그리고 또 그 패스트트랙을 저지하겠다고 해가지고 막 그 이른바 20대 국회에서 동물국회가 막 나타났는데 그렇게 야당의 비토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면서도 국회가 결국 다수결에 의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약간 손질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민주주의 작동 원리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대안으로 그래서 이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보자라고 하는 논의도 있었습니다만 그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할 경우에 책임 정치가 실종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결정적 한계 때문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면 제3, 제4 정당들이 조금 더 진출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지 모르지만 여전히 거대 정당 후보들이 동반 당선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선거라고 하는 것이 선거 때에 이후에 잘했으면 뭐 이를테면 또 지지해주고 못했으면 또 이렇게 심판하는 것이 기본인데 그렇게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돼가지고 거대 정당 후보들이 동반 당선되는 양상이 계속된다고 하면 그 책임 정치가 실종되게 된다. 이제 그런 점에서 소선구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구 선거제도를 손보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본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비례 의석을 조금 넓히고 또 위성정당과 같은 꼼수를 쓰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면 저는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대통령의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기 전까지는 이건 국회의 과제다라고 생각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렸죠. 맞아요. 근데 국회에서 개헌특위도 만들고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별로 진전 없이 그냥 무산돼 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대통령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대통령 개헌안을 준비해서 이제 발의를 했던 건데 그래서 87년 헌법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한 다양한 조항들을 거의 전부 개정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다 손을 봤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하더라도 당장에 2022년도에 대통령 선거는 3월에 하게 되고 지방 선거는 6월 달에 하게 됩니다. 이제 큰 전국적 선거를 한 3개월 만에 2번 치러야 되는 거는 국력의 낭비라고 할 수 있으니 지금으로서는 따로 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조정해서 한 번에 치르고 그렇게 되면 뭐 선거가 너무 과해가지고 뭐 국력의 낭비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차제에 대통령의 임기를 조정해서 4년 중임제 정도로 바꿔내게 되면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를 한 해 하고 같이 하고 그로부터 2년 뒤에 국회의원 선거를 해서 2년마다 전국 선거를 통해 가지고 어떤 뭐 정권을 심판하든지 정당을 심판하는 이런 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겠다. 이런 논의 때문에라도 저는 개헌 논의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코로나19가 극복되고 나면 내년 하반기쯤에는 제기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년 하반기 뭐 그 다음에 바로 대통령 선거죠. 대선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대선을 뭐 한-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를 함께 하기 위한 지방 의원들의 임기 조정이라든지 선거 조정이 필요해요. 그걸 이제 그래서 차제에 선거만 일치시킬 게 아니라 선거 주기도 뭐 통일시키자고 하면 저는 그 대통령의 임기 조항, 제가 내년 선출 조항을 하반기 하면 바꾸는 너무 늦지 않나 이거지. 그런데 지금은 개헌 문제를 전면에 띄우기에는 코로나 상황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방역이야 우리나라가 잘 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회경제적 충격을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과제가 더 선차적인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겨울 되면 또 코로나19가 더 또 발현된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글쎄요, 그리고 준비를 잘해서 잘 맞고 그렇게 올해를 넘겨서 내년에는 어쨌든 이제 대선 국면이 들어가게 될 텐데 그 초입에 그 문제도 논의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제가 종종의 기존의 정치권이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다 보니 그렇게 영입 인사를 선거 전략 차원에서 써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국민적인 명망이 높은 분들이나 유명한 분들이나 또 때로는 뭐 스토리가 있는 분들을 막 발굴해가지고 그렇죠. 정치적으로 훈련되었는지 학습되었는지와 무관하게 막 이렇게 영입해서 선거 전략으로 막 내세우고 했던 예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 정치가 안고 있는 한계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이 이제 점점 안정화되고 또 국민으로부터 어떤 정당 정치의 신뢰감이나 효능감 같은 것들을 체감케 해서 신뢰를 얻게 된다 그러면 선거 전략으로 영입 인사를 내세우는 그래서 생소한 인물들을 막 발굴해 가지고 내세우는 그래서 뭐 검증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나중에 부담이 되고 하는 일은 없어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은 영입된 인사에 대해서도 자체적인 검증 절차나 기능들을 좀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게 막 참신한 인물만을 막 발굴해야만 할 정도로 정치가 손가락질 받지 않도록 잘 해가면서 학습되고 훈련된 사람들이 국회로 진출할 수 있는 길들을 더 넓히도록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